살아오면서 우리 기분 나쁜 일 많이 당하잖아요. 뭐가 기분 나쁘게 하던가요? 뭐가 기분 나쁘게 하던가요? 기분 나쁜 일 당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해피하셔. 내 경우는 가장 기분 나쁜 것이 차별당하는 거였어요. 차별당하는 거였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참 좋은 말이죠. 그렇죠? 이 한 문장이 신경망처럼 헌법 전체 조문을 쫙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명시적으로 관통하고 어떤 것은 묵시적으로 관통하고. 명시적으로 관통하는 게 뭐냐?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렇죠? 헌법 제11조에서 말하는 평등, 이것이 제31조 교육에 들어와서 균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관통하잖아요. 헌법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만약에 전라북도에는 지방법원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지방법원 재판받으러 어디로 가는 겁니까? 광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주거하고 있는,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판정국은 거기에 명확하게 그 용어가 없지만 그 해석은 평등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그래서 헌법 제11조 제1항이 거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11조 문장이 두 개잖아요. 이게 이제 법조문 읽는 방식입니다. 제11조 제1항이에요. 모든 국민은 법과 평등하다. 첫 번째 문장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제1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있는 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이것을 두 번째 문장이에요. 그래서 제2문. 문장이 또 있으면 제3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있잖아요. 거기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지역 없죠.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지역 없죠. 그러면 지역을 사유로 해서 차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 지역은 없는데. 네? 묵시적으로? 방금 써먹은. 방금 써먹은. 묵시적으로? 그걸요,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요, 예시적이라고 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다. 그럼 예를 들었으니까 뭐예요? 그거 말고 또 있다, 없다?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만 딱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나머지 사유는 차별할 수 있다. 그렇게 그거 세 개로만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것은 예시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한정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차별금지 사유를 우리 헌법은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서 그냥 쓰지 않았겠죠.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성별. 왜 성별을 맨 앞에 썼겠어요? 젠더 차별이 가장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젠더 차별이. 지금도 젠더 차별이 엄청 심하잖아요. 엠마 왓슨 알죠? 엠마 왓슨 그 유엔 스피치는 아주 명연설로 유명하잖아요. 오늘 혹시 경향신문 읽어보셨어요? 그 경향신문에서 매일 그 명연설을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옮겨주거든요. 그리고 번역까지 해주는 게 있어요. 오늘은 엠마 왓슨이 유엔에서 한 연설이 나와 있더라고요. In 1996, Hillary Clinton made a famous speech in Beijing about women's rights.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이에요. 1996년에 힐러리 클린턴은 베이징에서 여성의 권리에 관한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들이 슬프게도 그녀가 바꾸고자 원했던 것의 많은 것들이 are still reality today. 오늘 여전히 하나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그 에마 왓슨의 유엔 연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걸 시작하더라고. 그때 힐러리 클린턴이 베이징에서 연설할 때 아디언스의 30%가 메일이었다. 남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in this situation, how can we affect change in the world?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차별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헌법을 보면 참 모든 것이 순수하게 우리 언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것이면.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근대 헌법의 역사가 짧잖아요. 짧았어. 그리고 뭐 연구 업적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기 꼴 베낀단 말이에요. 베꼈는데 사실 그뭐 유래는 엄청 많아요. 이거저거 뭐 조항 뭐 한두 개가 아니야 베낀 게. 근데 87년에 말이에요. 1987년에 지금 현행 헌법이 87년에 개정한 헌법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그때 국민투표를 하셨어요? 87년에 만 20세가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17년이니까 아니네. 요거 줄줄이 아니구만. 기고. 네, 그때 하는데, 헌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게 뭐야. 진짜 웃기고 계시네. 뭐 이런 걸 갖다 집어넣었어. 그게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력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쇼해야 된다는 것. 법관이 이슈한 영장을 검사가 에스크한 영장을 법관이 이슈하고 그리고 그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 용어가 나온 거예요. 황당. 이 용어는 다른 나라의 헌법에는 없어요. 미국 연방 헌법에 있어요. 제5조, 제14조에 있어요. 단어가 하나, 두 개 정도 다르지만 그 내용은 다 똑같아요. 왜 똑같은 것을 조문 두 개 뒀냐? 수정헌법 제5조에 규정했으면 끝나지 왜 14조에 또 규정했냐? 수정헌법 제5조는 연방을 기속하는 거예요. 미국 연방국가잖아요. 제14조는 주를 기속하는 거예요. 미국의 주는 STAT, 스테이트죠. 보세요. 제5조입니다. 5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Nor shall be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라고 되어 있어요. 뭡니까? 맨 마지막이 due process of law. 적법 절차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맞냐? 법의 적정한 절차 이렇게 했어야 돼요. 법의 적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라이프 생명, 리버티 자유, 프로퍼티 재산 대표적인 인권이죠. 이것을 deprive니까 박탈당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제14조에 넘어가서 그렇게 규정되는 거예요. 조금만 바뀌었다고 했죠. No shall any state 어떤 주도 이 말이에요. deprive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딱 따온 거예요. 어떤 번역도 웃기게 번역해가지고. 한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는데 적법 절차 없이 갈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적법 절차 없이 갈 수 있어요. 이법 절차로 갈 수 있어요? 못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걸 할 필요가 없거든. 이미 우리나라 헌법에 그런 조항이 있었거든. 그 조항이 몇 조냐? 헌법 제37조 제2항이에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미 거기 있어. 그러고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걸 갖다가 붙여놓으니까 이게 좀 엉망이 된 거죠. 어색한 조항. 그래서 나더러 저거 빼버리라 하는 조항 첫 번째로 꼽으라면 그거예요. 듀 프로세스 오브 로. 이걸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했던가 봐요. 적법 절차라고. 그럼 걔네들 그렇게 번역했으면 끝까지 나가야지. 끝까지 구호해야지. 지금은 적법 절차라고 번역하지 않아요. 법에 적정한 절차. 좀 창피하죠? 이건 좀 국격의 문제잖아요.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것들이 외국에서 있는 것을 우리 걸로 가져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이 뭡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어디서 베낀 줄 아십니까? 이건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에요. 여기 1조에서 이걸 베낀 거예요. 어떤 것이 우리나라의 그 순수하게 우리나라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난 하나 이게 있어요. 베껴도 정확하게 좀 베끼자. 그래서 아까 그거 나왔죠. 영장제도에서 체포, 구속, 압수수색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 세 번째, 네 번째 글자를 보세요. 압수수색이잖아요. 찾아보고 압수하는 거예요. 압수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고 압수하지. 그렇죠? 찾아보고 압수하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의 영어는 뭐냐? A writ of search and seizure예요. 먼저 찾아보고 그다음에 압수하는 거 그렇죠? 근데 압수수색 영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수색 압수영장이지. 어때요? 이번에 그 탄핵 이런 거 좀 거치면서 헌법이 와 닿습니까? 헌법이 좀 절실해져요? 네. 헌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어려서부터 헌법 교육 엄청 시켜요.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알려줘야 나중에 안 당한단 말이에요. 국가 권력은요, 절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늘 의심의 눈초리로 국가 권력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팽창을 하지 않아요. 국가 권력, 그 다음에 관료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생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순간에 착착 변해버려요, 그냥 이게. 그 세월호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무능력하고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그런 불성실이나 무능력의 수준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주관적이라서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처럼 비롯해서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게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 중요한 사항을 과연 그냥 주관적이라는 그 기준 하나 때문에 헌재에서 그거를 기각할 수 있는지, 헌법에서 그런 중요한 공직자, 고위 공직자의 무능력을 제재하거나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헌법에 진짜로 없는지 그런 얘기 좀 궁금했습니다. 자, 저기 이렇게 봅시다. 그 시각을 달리해서 만약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그 부분이 없었다면 탄핵이 됐겠다, 안 됐겠다? 안 됐겠다죠? 안 됐겠다예요. 그리고 그 헌법은요, 조문이 굉장히 짧아요. 조문이 짧다는 것은 해석의 여지를 많이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 해석의 여지는 전문가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전문가의 연구 역량이 쌓이지가 않아요.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세월호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명백한 탄핵이라고 봤거든요. 입장을 달리해서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바로 헬리콥터가 됐건 비행수단으로 해서 현장에 갔을 거래요. 가면서 계속해서 기내에서 보고받고 지시하고 현장에 가서 맨 먼저 뭐 했겠어요? 뭐 해야 되겠어요, 대통령이? 여기 지휘자 누구야?
지휘자 없었거든. 거기서 지휘자 지정해야죠. 너 나와, 네가 해, 지휘자 지금부터. 그리고 휴대폰 열어. 지금 이 순간부터 나하고 다이렉트로 전화해. 중간에 누구 지시도 받지 마. 예산 이건 네가 신경 쓰는 거 아니야. 네 목숨 걸고 아이들 구해. 이렇게 해서 맞는 거 아니에요? 해경이 원딜을 기다리고 있어? 아이들이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한 거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올림머리 하고 있다고? 그것만이었을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탄핵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헌법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죠, 그죠? 그게 헌법에, 그 헌법이 조문이 짧고 해석의 여지가 많은 것이 장점이면서 동시에 단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을 했죠. 어떻게 재판관 9명의 손에 국가운명 맡길 수 있어? 그것이 잘못 판단되면, 조금 전에 말했던 그 게이트 그 부분이 만약에 없다면 탄핵 아니잖아요. 정치인들이 그 권력 구조 중심으로 해서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 국민들이나 또는 전문가들에 대한 개정에 대한 공론화나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없는 것이 아쉽다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헌법 전문가의 교육감의 생각으로 이 공론화를 저희들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론화의 과정이 좀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신 것이 있으면. 헌법 128조부터 130조까지가 헌법 개정에 관한 조항이에요. 맨 먼저 제안을 하잖아요. 제안은 누가 하냐? 제안권자죠. 그게 128조 1항에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신헌법 때는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대통령 또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그냥 바꾼 거 아니겠죠? 대통령이 내가 개정하겠다고 하면 국회의원들은 뒤로 빠져, 이거예요. 그럼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대통령도 개정안을 내겠다, 국회도 개정안을 내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서가 국회 우선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헌법에서 이렇게 문자 단어 배열할 때 그냥 배열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안을 하잖아요. 그럼 공고를 합니다. 20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를 하잖아요. 공고를 해.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합니다.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투표할 때는요, 반드시 손으로 이름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은 영구 보존을 합니다. 국회의원 개인의 그 정치사적 책임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이거든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민의 촛불로 대통령도 혼자서 끌어냈으니까 한 번쯤은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부결시켜보자. 국민들이 한 번쯤 부결시켜보자. 당신들이 국민의 의사 물어봤어. 또 권력노로 하고 있는 거야. 국민은 뭘로 보고? 당신들 머릿속에 헌법 제1조 제1항이 있어. 제2항이 있어. 그래서 그것이 한번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헌법 개정안을 낼 때는, 제안할 때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그런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그걸 낼 수 있도록.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더 상세하게 정밀하게 규정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버려야 할 조항도 많고, 바로 그냥 폐기 처분해야 될 조항도 많아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것이 헌법 개정을 정치 세력들이 정략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정치 세력들이 헌법 개정을 정략적으로 이용할 때 누가 피해자입니까? 그게 국민이 피해자잖아요.
지방자치시더라고 조문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117조, 118조. 프랑스는요, 지방자치만을 위해서 헌법 개정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걸 해줘야 되거든요. 교육, 헌법 31조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근거 헌법에 마련해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헌법 개정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시기적으로는 한참 지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87년에 20살, 19살짜리는 안 했잖아요. 그죠? 87년 19살 세대의 의사는, 정치적 의사는 헌법전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이 언젠데? 벌써 30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의사가 이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됐어. 이미 됐어. 그런데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야 된다는 거죠.